자, 그럼 이제 우리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05년 혁명했고 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역사학자들이 2월 혁명에서 10월 혁명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소수 집단, 볼셰비키라는 소수 집단의 무장 쿠데타 또는 테러가 아니라 인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혁명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2월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거는 대부분의 멘셰비키나 볼셰비키나 다 같은 입장이었는데 10월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러시아가 아주 도탄에,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식량 위기가 오게 되니까 빵을 달라는 구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의해서 모든 고통이 야기됐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농민들이 징발돼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니까 평화가 아주 절실한 민중의 요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1861년 이래로 러시아 사회에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농민들이 토지를 자급자족할 만큼 충분한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순이 그 당시 러시아가 1917년 당시에 처해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볼셰비키가 제시했던 혁명적 구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빵, 평화, 토지다. 무슨 정치적인 이론적인 것도 없고 딱 세 가지. 빵, 평화, 토지.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그 당시 민중들이 가장 고통받던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했던 거죠. 그 당시 민중들이 제일 필요로 하던 세 가지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면서 2월 혁명 이후에 직후까지만 해도 상당히 소수파에 불과했던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의 권력을 장악하는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일어난 2월에서 10월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전개가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2월 혁명 직후에 그 당시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 지도자는 여전히 서울에 망명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월 혁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급거 러시아로 귀국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게 밀봉열차. 밀봉열차란 말 들어보셨어요? 왜 밀봉열차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스위스 쪽에 있었는데 러시아로 오기 위해서는 제일 빠른 길은 이제 철도를 통해서 독일 영토를 지나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전시잖아요. 러시아랑 독일이랑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국 사람들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전쟁하고 있는 적국인 나라로 이 고물 혁명가를 보내면 얘네들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내줘요. 통과를 허용하는데 문제는 독일 내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국내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독일 내부의 노동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하고 연계해서 무슨 활동을 할까봐 보내주는 대신에 기차에서 절대 못 내리게 만들어. 그걸 조건으로 이제 기차에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봉열차라고 그러죠. 러시아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열차 바깥으로 못 나오고 열차 바깥의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밀봉열차를 타고 4월 달에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나중에 이제 레닌이 반대파들에 의해서 독일이 스파이다. 이런 음모설이 많았어요. 근데 증거는 없는데 실제로 독일 정보부에서 볼셰비키한테 자금을 일부 준 사실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상식적인 정보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꼭 레닌이 알고 독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독일의 앞잡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 레닌을 그렇게 비판했던 나중에 비난했던 멘셰비키들도 그 다음 달쯤에 똑같은 방식으로 귀국해요. 마르토프하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밀봉열차 이걸 두고 레닌이 독일의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레닌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시정부 쪽에서나
또 반대파 쪽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돌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월 달에 러시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차 안에서 중요한 노트를 하나 쓰죠. 아주 초고를 하나 써요. 그게 바로 이제 4월 태제라는 유명한 태제예요. 그러면서 기차역에 딱 도달해가지고 4월 태제를 읽어요. 그걸 선언을 딱 하는데 볼셰비키들이 막 환영을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볼셰비키 지도자가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볼셰비키들이 대대적으로 모여가지고 환영식을 하는데 딱 내려가지고 이거를 읽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볼셰비키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지지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두세 사람만 찬성하고 나머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볼셰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2월 혁명부터 4월 태제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볼셰비키의 공식적인 입장은 멘셰비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를 했었죠. 2월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이라고 봤고 그 이후의 과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를 수행하는 시기라고 봤던 거야.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입헌적 질서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헌의 선거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재헌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국가 권력을 만들어 나가고 이건 부르주아가 주도는 못하더라도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과제를 갖고 있는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닌이 도착해서 4월 태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축출하고 그 쫓아내자 그래버렸어요. 임시정부를 축출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런 주장을 해본 거예요. 그 구호는 아주 유명한 구호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근데 소비에트라는 거는 이 당시 인식에서 어떤 거였냐면 이거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수단이거나 주체, 정치체 이런 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라든지 기존의 부르주아주 국가장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가장치잖아요. 정치적 틀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새로 설립된 의회가 아니라 또는 임시정부나 재헌의회가 아니라 소비에트로고 주자 이래버린 거야. 그 말은 2월 혁명을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트로츠키 입장과 가까워지고 전통적인 볼셰비키 입장과 차별성을 두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볼셰비키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이 사람이 돌았다. 실제로 그런 평이 막 나왔어요. 신문사들 망명해서 고생을 너무 해갖고 사람이 돌았다. 그리고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볼셰비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민주적인 당이에요. 우리가 전위정당 얘기를 하면 뭐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보고 또는 이제 전위당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레닌의 1인 지배가 아주 철저히 관철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랬고 레닌이 4월 태제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거를 그 핵심적인 볼셰비키 지도자들과 한 달 이상의 토론 과정을 거쳐요. 레닌은 1대1로 한 명씩 다 만나면서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뭐를 주장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게 사실 역사책을 읽으면 상당히 복잡해요. 거의 4달 단위로 레닌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해요. 정세가 하도 빠르게 급변했기 때문에. 큰 흐름만 보면 그러다가 7월달이 되면은 이게 아주 혁명적인 정세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볼셰비키들이. 그래서 레닌은 물론 반대를 했어요. 레닌은 반대를 했지만 볼셰비키에 의한 무장 봉기가 7월에 시도가 돼요. 한번 10월 혁명 이전 한번 시도가 됐다가 진압을 당하죠. 그게 이제 7월의 날들이라고 부르는 혁명적 봉기를 했다가 실패해서 주요 지도자들이 다 체포가 되고 레닌은 핀란드로 망명을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제 책에 보시면 사진이 멀어서 보이시나? 보면 레닌이 제일 특징적인 모습이 뭐예요?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에 수염 난 얼굴이잖아. 수염 깎고 가발 쓰고 이렇게 모자를 썼죠. 아주 조잡한 가발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핀란드로 도망가기 위해서 위조 신분증에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도망갈 때 7월 봉기 실패하고 도망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수염도 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망명지에 가서 핀란드의 어떤 오두막에서 그
다시 혁명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국가화 혁명이에요. 국가화 혁명은 그러다가 이제 10월 혁명을 하게 돼서 책이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끝나 있는데요. 국가화 혁명이 아주 이제 중요한 책이에요. 국가화 혁명이 보통 4월 태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상당 부분 그 이전까지의 레닌의 입장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입장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은 4월 태제를 해석한 게 10월 국가혁명이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까지의 그 4월부터 국가혁명을 쓸 때까지의 정세의 변화를 반영을 한 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정치 이론서로 쓴 책이 아니라 그 당시 혁명적 정세에 개입하기 위한 전술의 효과, 전술의 의미 이런 것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4월 태제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좀 해설한 책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무장봉기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장봉기의 중요성이 왜 이게 4월 태제와 조금 다른 거냐면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기존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로의 권력 장악 또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환라는 거를 국가혁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장봉기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국가 권력의 장악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태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혁명이 사실 막스주의 정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텍스트예요. 제가 뭐 막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스주의에서 정치학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막스 스스로 작업한 것에서 정치의 영역을 별개로 떼놓고 이렇게 작업을 잘 안 해요. 경제학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경제가 훨씬 본질적인 영역이잖아요. 막스 이론에서는. 그쵸? 토대가 경제적인 영역이니까 정치는 토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독자적인 어떤 영역으로 보고 이론적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또는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스 텍스트에서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레닌이 상당히 보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책이에요. 그럼 국가혁명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막스주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봐서도 국가혁명은 상당히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막스주의 역사 그 흐름 속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막스의 저작들을 살펴볼 때 공산당 선언하고 또 하나의 텍스트를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 뭐냐, 프랑스 내전이었죠. 그래서 이 두 텍스트 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국가기구를 무장봉기를 통해서 장악하고 그 국가를 가지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현하는 과도기로서 PT 독재를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국가기구라는 것은 중립적일 수가 없고 부르주아 제국의 지배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장악과 동시에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이 과도기가 PT 독재다 이렇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공산당 선언에서의 막스의 국가 간 혁명과 프랑스 내전에서의 국가 간 혁명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장이 정통파들 또 멘셰비키나 초기 볼셰비키한테 그대로 다 계승이 됐던 거예요. 당시까지도. 4월 태제와 국가혁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반대한 게 바로 수정주의였던 거죠. 그런데 레닌이 국가혁명을 쓰면서 프랑스 내전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혁명을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프랑스 내전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해설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라 프랑스 내전에 대한 코멘트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그때 베른슈타인 할 때도 갔었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순히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것을 계급 이해를 위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구절을 확대 재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로 이해를 위해서 혁명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국가기구를 장악한과 동시에 기존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정치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체의 모델로서 제시한 게 바로 소비에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내전에서의 공윤에 해당되는 것을 러시아 혁명에서는 소비에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고민에서의 사태를 러시아 혁명에서의 사태와 유비시키는 거죠. 유비적으로 해석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비에트고, 프랑스 내전에서 이 고민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막스가 코멘트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기존의 국가 권력의 해체, 국가기구의 해체였다는데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면한 러시아 혁명에서의 정치적 과제가 바로 기존 국가 권력의 파괴와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권력의 형성입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국가혁명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사실 프랑스 내전을 막스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언급한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혀져 있던 어떤 프랑스 내전에서의 막스의 정치관을 다시 복원시킨 텍스트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 내려진 건 아니고 미완성이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은 플라노프 카우츠키 노선, 이 사람들이 하나의 노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플라노프 카우츠키 노선이 있고, 또 반대편에 안톤 판네쿠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판네쿠크의 노선이 있는데 이 두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요. 둘 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카우츠키는 문제가 아주 많고 판네쿠크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입장이라는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왜 하필 두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판네쿡이랑 카우츠키는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봤으니까 어떤 입장인지 대충 알 텐데, 왜 하필 판네쿡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네쿡이라는 사람을 보려면 우리가 계보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서유럽으로 다시 잠깐만 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서유럽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이 이미 이제 사회주의의 다수를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소수파로 몰리면서 처음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트크네이트죠. 아들이랑 아버지랑 맨날 헷갈려요. 아들이 칼 리트크네이트죠. 맞아요. 아버지가 칼인가? 아들이 칼일 거야. 맞아요. 칼 리트크네이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스팔타쿠스단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독일 공산당, 그러니까 독일 3인당과 대립되는 공산당이라는 게 이제 건설이 되고, 이 안에서 나중에 다시 이제 좌익 공산당이 갈라지고, 공산주의 노동자당이라고 불리는 극좌파들이 다시 갈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세력들은 서유럽에서의 이 세력들은 이제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노자의 입장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큰 흐름 속에서는 볼셰비크와 상당히 친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서유럽 내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그 파울레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뒤를 잇는데, 얘네들이 아주 소수파가 돼요. 아주 소수파가 돼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봉기를 여러 번 일으키다가 결국은 1923년을 최종적인 봉기로 해서 거의 정치적으로 소멸을 해버립니다. 타락을 받아서 거의 소멸을 벌이고 아주 극좌파로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스스로 좌익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소련에도 좌익 공산주의를 집단했어요. 좌익 반대파로 불리는 집단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요. 실제로 서로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서유럽에서의 좌익 공산주의라는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정치적으로 노동자 평해라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영어로는 노동자들이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장치라고 보는 거야. 노동자 계급을 순치시키기 위한 부르주아적 장치라고 보고 이걸 대체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노동자 평이에요. 그래서 공장도 스스로 점령하고 공장을 경영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발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합으로 국가를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노동의 평의에는 특별히 유별난 모델이 아니라 바로 꼬민이나 소비에트의 다른 형태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 특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노동의 평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당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닌 노선과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전술적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닌도 국가 사회주의적 국가혁명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주장했으니까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를 활용한다거나 무장 공격을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혁명의 수단이자 곧바로 새로운 사회주의의 정치체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요. 이것만 가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입장을 취하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노동자 평의로 국가를 다 대체하면 노동자가 아닌 농민이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웨스턴 마크시즘 할 때도 보게 되겠지만 칼 포르시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노동의 평의 운동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좌익공산주의 이론적 토대를 낳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온 안톤 판네크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철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고 천문학자예요. 유명한 천문학자야.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천문학자고 천문학 교수예요. 근데 공산주의 정치활동도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제 책이 좌익공산주의의 텍스트로 지금도 읽히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선은 결국 정당이나 의회를 통한 혁명 과정이라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에서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은 아나키즘에 상당히 가깝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나키즘에 상당히 가까운 입장. 그래서 우리가 막스의 정치 철학을 얘기를 할 때 그림 하나 그렸었잖아요. 그림 하나 그려서 막스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그게 막스주의라는 게 있다면, 왼편에는 아나키즘과 일부 겹치고, 오른편은 국가주의의 일부 겹치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정치적 집단이 좌익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좌익공산주의가 초기에는 이제 볼셰비키를 지지하고 볼셰비키가 한편이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서 볼셰비키로부터 이탈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탈린 체제가 확립되고 나서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삼인주의도 거부하고 스탈린주의도 거부하는 공산주의 또는 막스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서유럽에 독특하게 이제 남아있게 됐고 우리가 아는 60년대 이후에 1960년대 이후의 극좌적인 서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감론들은 그 상당 부분의 뿌리를 이 좌익공산주의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인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발점이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68 이후에 그 서유럽의 수많은 좌파 담론들이 왜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전제거든요. 반스탈린주의, 반삼인주의 이 사람이 항상 전제예요. 전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푸코 들레스에 유행하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출발하는 거 뭐예요? 서유럽 삼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탈린주의에 반대. 그래서 자기들은 극좌 또는 심지어 막스주의자라고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걸 정통가들이 보면 지금 무슨 막스주의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제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국가혁명에서 레닌이
카우츠키 노선과 판네쿡의 노선을 비교를 하면서 판네쿡의 손을 들어줘요. 이게 정치적으로 더 올바른 노선이다. 이걸 왜 그러냐면 바로 국가 권력에 대한 파괴라는 것을 국가혁명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카우츠키는 기존 국가 권력의 장악과 그것의 사용이라는 수정주의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프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낡은 국가 권력을 파괴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 권력과 다른 새로운 프레타리아의 정치 체제, 이걸 이제 이 책에서 레닌은 이제 준국가, 세마이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 이 과도기가 바로 프레타리아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타리아 독재라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는 모델이 아주 강력한 국가 권력을 프레타리아가 장악해서 독재적으로 사용하는 거, 비합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프레타리아 독재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 권력의 파괴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아주 새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프레타리아 독재와 상당히 다른 형태의 프레타리아 독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서 이 사람들이 파괴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경찰과 군대예요. 억압적인 통치 수단, 이게 제일 먼저 파괴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국가혁명은 상당히 이제 아나키즘트 입장을 일정 수용한 노선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입장이 계속 가냐면 아니죠. 계속 가다가 또 레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상당히 이론적 일관성이 없는 거다. 기회주의적인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당히 현실적인 거다. 이론에, 교조적인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는 어떤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이제 변화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뭐 그러죠. 근데 뭐 후자의 평가가 많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문제하고 연결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베른슈타인이 사회주의 전제와 3인당의 과제에서 프랑스 내전의 구절 두 가지를 왜곡 인용한다고 그랬어요. 둘 다 얘기했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하나는 아까 우리 봤던 그 국가 권력의 장악에 대한 구절이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을 베른슈타인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막스를 이거 아나키스트라고 봐요. 대담한 주장을 하죠. 근데 막스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나키즘과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막스가 프랑스 내전에서 주장했던 거는 연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른슈타인이 연방제를 옹호했다. 근데 연방제는 전통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이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내전의 막스는 결국 연방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아나키즘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틀렸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또 베른슈타인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3인주의도 역시 국가 권력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인주의도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 권력은 중립적인 거고 이 중앙직축적인 국가 권력을 의회를 통해서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수정주의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무정부주의가 상당히 이제 자기들 눈에는 거슬리는 입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방주의자라고 비판을 한 건데 레닌이 이 얘기도 이제 다시 해요. 하면서 실제로 프랑스 내전에 읽어봐도 막스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 꼬민이라는 거를 낡은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명칭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베른슈타인 물론 다 알아요. 그 구절을 다 읽었죠. 읽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건데 그걸 다시 이제 언급하면서 베른슈타인이 왜곡을 했고 막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연방주의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권력이 해체라는 것을 낡은 의미에서 연방제로 돌아가자는 주장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에트 공화국, 소비에트의 형태로 새로운 국가 권력이 형성될 때 그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를 띌 거냐에 대해서 레닌은 그 중앙집중적인 형태를 띌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로 간다고 해서 이게 이제 권력의 완전한 연방제적 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집중적 형태의 소비에트 연합이 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흔히 나오는 반론이 중앙집중적인 거는 그 무조건
독재적인 거 아니냐. 권력이 집중되는데 이거 어떻게 민주적이고 기존의 국가 권력과 다른 걸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막스주의자들이 대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포지티브하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는 막스주의 정치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 자체가 정당한 질문은 또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이 정당하지 않냐 하면은 중앙 집중적인 것과 연방적인 형태 이 두 가지 정치 모델만 있을 수 있고 중앙 집중적인 것은 무조건 독재적이고 권위적이고 연방적인 것은 무조건 민주적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이양 대립이에요. 절대로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아나키적 관점에서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중앙 집중적이면서도 인민들의 의사가 직접 관철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걸 대답할 과제가 막스주의자들은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막스주의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걸 한다고 만들어진 소련이 아주 강력한 중앙 집중적 모델로 뭐 어쨌든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로 다시 이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막스주의한테 여전히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이제 국가혁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중앙 집중적인 국가라고 말했는데 이 중앙 집중적인 국가가 그러면서도 민주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레닌이 뭐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아주 추상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기존의 국가 권력이 제가 아까 아나키스트들의 문제 설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나키즘이 보기에는 억압과 착취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라는 건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일 뿐이고 이 지배의 방식은 항상 억압과 착취다. 이게 이제 아나키즘의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스주의 전통에서 처음부터 본 거는 뭐예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기존의 계급 사회에서는 억압과 착취의 방식이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작동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게 생시몽부터 계속 내려온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그 아이디어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일단 국가 권력, 일체의 권력은 무조건 지배이고 착취다, 억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정치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막스주의는 그게 가능하다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생시몽이 뭐라 그랬죠? 사회주의, 나중에 산업가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가 되면은 사람에 대한 지배는 없어지고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만 남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반복되는 막스의 중요한 정치 철학이라고 했어요. 이걸 레닌이 다시 언급을 해요. 새로운 사회가 되면 새로운 정치체가 형성된다는 거는 착취나 억압과 지배의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지배가 아닌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행정적 기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행정적 질서가 없어질 수는 없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행정적인 어떤 수단이 아예 없이 사람들이 다 도사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순전히 개인의 자유에만 맡겨도 사회가 조화롭게 돌아간다. 그럼 좋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잖아요. 막스주의자는 별로 그런 거는 환상이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장치는 아마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행정적인 장치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구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구들은 존재하는데 이게 억압적이지 않은 사회적 기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물에 대한 관리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물에 대한 관리로 전환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제가 또 하나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독일 이데올로기나 고타강령 비판의 내용을 할 때 봤던 얘기가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통제가 안 되려면은 이 국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어떤 행정적인 장치들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상당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전담하는 사람과 이 일을 맡지 못하는 사람 위계가 또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위계제가 다시 생겨나고 이 관료제가 될 거라는 거를 레닌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행정적인 장치가 남지만 이 행정장치가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사회에서 제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행정적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업무가 돼야지만 이게 새로운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국가혁명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레닌이 처음 한 생각이 아니라 생시몽 이래로 또 그 독일 이데올로기나 고타강령 청원 비판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아이디어죠. 아주 중요한, 막수주의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관리 업무 자체가 아주 단순화되어야만 한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관리 업무 자체가 사실은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회가 위기화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흔히들 현대사회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막스와 레닌의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런 설명 방식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복잡화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쉽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적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법률 체계 같은 거잖아요. 법조문들 어려운 말로 쓰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 학진이란 학술진흥재단, 요즘 연구재단이란 데랑 많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진이란 데서 지원금 내주는 기준들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뭐라 그러죠? 법령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규정집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항상 거기에 판단이 미묘한 지점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문의를 하거든요. 문의를 하면 자기도 모른대요. 담당자들이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관료한테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은 판단이 애매모호해져야지 자기들 재량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법조문, 누가 봐도 명백한 법조문이면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치 자체를, 지배의 장치 자체를 복잡하게 하고 거래하게 만들므로써 기존의 지배 권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고시를 비롯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루트가 점점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사회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점점 독점해야 되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야. 이 좋은 걸 남들한테 주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배관계가 없어진다면은 그러한 장치들 자체가 상당히 단순화될 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분명한 사실이에요. 흔히 공산주의적 이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현대사회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도 많이 듣죠. 그렇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아주 혁신적인 논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일정 부분 타당한 면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배의 결과가 이 복잡한 통치 방식이지 복잡한 통치 방식이 지배의 원인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수결, 여러분 다수결 있죠? 민주주의 그러면, 그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수결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하고도 틀린 거예요. 그쵸? 다수결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차선도 아닌 차악 정도 되는 방식이죠. 근데 합의가 워낙 잘 안 이루어지니까 사회라는 게 조화를 이루기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다수결을 중요한 원칙으로 채택하게 된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좌파 지식이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모 좌파 단체를 좌지우지하는 명망가가 인터넷에
공산주의 사회에도 다수결 원칙 위에 무슨 방법이 있냐 이런 거를 아주 당당하게 써놓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주 막스주의 대가라고 그러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국가혁명이라도 읽었나. 난 그거 읽고 나서 그 사람 글을 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스의 텍스트를 거의 안 읽었다는 확신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다수결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국가혁명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안 읽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야. 그쵸? 그리고 대부분 이제 2차 문헌에 보면 재인용 된 거 보고 마치 그 책을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용된 구절이 앞뒤 맥락 없이 인용된 구절을 보면 앞뒤 맥락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 읽은 척하고 막 했는데 본문 뒤져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건 분명히 이 사람 그 책을 안 읽고 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여기서 다수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수결은 기본적으로 다수 집단의 소수에 대한 지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로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수결에, 볼셰비키도 결국은 다수결하고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을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필요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이 수적 다수로 결정되는 과정은 이거는 계급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한계일 뿐이지 이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도 아니고 더더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지속될 원칙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의사결정이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주 핵심적인 과제죠. 그쵸?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되면은 어떤 규율, 외적 규율이라는 거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이 소수에게 규율로 다가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하나의 법칙이 되고 소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단계가 되면은 규율이 없어진다. 외적 관계로서의 규율은 없어지고 규율은 내면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습성에 의해서 규율을 내면화할 거다. 그러니까 꼭 의견이 안 맞아서 다수가 뭐를 결정하고 이걸 소수에게 강요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게 사회적 조화가 다 이루어질 거다. 이거 아까 말했던 아나키즘의 낭만주의로 다시 돌아가죠. 이 최종적인 이상에서는 비슷한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공산당 선언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반복한 거예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이게 바로 이런 사회죠. 그렇죠? 한 소수의 의견 또는 개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단순히 충돌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역의 경우도 성립하는 사회. 이런 식의 사회적 관계로 사회적 관계 자체가 새롭게 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기존의 국가기구의 파괴와 새로운 정치체제의 그 건설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는가 하냐면 기존의 국가기구를 왜 파괴하냐면 행정적인 장치든 국가적인 장치든 뭐 기존의 어떤 그 관습적인 사회적 구조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이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전시키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 단계인 거고 이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국가혁명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4월 태제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무장 봉기에 의한 국가 권력의 장악이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의한 무장 권력의 장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 러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당면한 과제이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했던 완전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국가혁명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국가혁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막스주의 다양한 정치학적 논쟁들에 있어서도 국가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역사적 상황으로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가죠. 그래서 아무튼 10월 혁명이라는 걸 성공을 하죠.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데, 근데 이때 무장봉기도 볼셰비키들이 다 찬성했던 게 아니에요. 7월 봉기에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10월에 레닌이 이제 핀란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무장봉기 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도 레닌이 소수파야. 10월 혁명 직전에도 레닌이 볼셰비키 안에서도 소수파야. 러시아 전체로 보면 볼셰비키도 소수고. 이 사람이 무장봉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격렬한 토론이 막 일어나고 이제 한 사람씩 설득이 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레닌의 제일 신복 중에 신복인 두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노비에프라는 사람하고 까메네프라는 사람. 오늘 후반부에서 이제 반이 나오게 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 끝까지 반대하는 거야. 근데 반대하고 만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무장봉기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 그죠? 실패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무장봉기는 상당히 비밀스럽게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 정보가 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반대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들 신문에다가 레닌의 무장봉기 시도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버려요. 무장봉기 전에.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 레닌이나 볼셰비키가 어떻게 대응했겠어? 가서 뭐 킬러를 보내갖고 암살이라도 해야 될 거 없잖아. 우리가 아는 볼셰비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 무장봉기 그 날짜를 누설한 건데 그냥 욕먹고 끝나요. 근데 이 새끼들 왜 그래서 그냥 그럼 끝나버려요. 레닌이 아주 뭐 화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러지만 곧바로 또 얘네들이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을 해요. 그 직후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되게 재밌게 보는 측면이 그런 거예요. 그 볼셰비키가 나중에 이제 경직된 그런 위계적인 조직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 직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적인 정당을 보셨어요? 이러고도 당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제 역사책들 읽어보면 그 말이 너무 많아요. 의견 일치, 뭐 군대적 규율 이런 거 애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닌이 한마디 하면 남들이 다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토론을 8시간씩, 12시간씩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조금 덜 민주주의였으면 혁명이 더 빨리 됐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 때 80년대 때 학생들 농담으로 이제 운동권들끼리 하는 농담이 러시아 혁명 얘기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생활 리듬이 아주 불성실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운동권들이 주로 그랬어요. 오전 수업은 거의 못 들어가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만약에 봉기가 오전에 잡혀있으면 봉기 실패했을 거다. 잔다고 아무도 안 나왔을 거다. 두 번째는 지랄탄 있었으면 혁명 실패했을 거다. 지랄탄 뭔지 아세요? 지랄탄? 체루탄, 다연발 체루탄인데 대포 같은 걸 이렇게 쏴요. 체루탄 한 발씩 이렇게 쏘잖아요. 공중에서 펑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기를 뿜으면서 막 이상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면서 한 200~300m를 막 나가, 자경차. 근데 이제 연기가 너무 독해요. 기절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 그 연기에 갇히면 막 기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농담을 하면서 그 대모 한번 하고 오면 막 체류탄이 찌들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괴로워요, 체류탄이. 특히 지랄탄 한번 맞고 나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지랄탄이 있었으면 러시아 혁명 안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은 레닌이 정의당을 역사책을 읽고 보면 레닌이 왜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군대적 규율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돼요. 규율이 너무 없으니까 되는 게 없는가. 뭐 그 정도의 어쨌든 민주적인 정당이었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혁명을 성공을 하죠. 근데 혁명을 일으켰다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들죠.